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조금씩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조금 뭐 하셨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보완할 얘기가 있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염태영 우리 꼬니 아빠님, 항상 역시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옛날과 똑같이 가고 있지는 않은데 매번 보는 느낌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기사로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단순히 그 기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 속에서 예전과 비슷한 사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쯤 그걸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장, 또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강아지님, 제 교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는 그 부지런 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지런 카페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면 교육을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든지 기간 같은 게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지런 카페 같은 경우는 유튜브 그 상단에 계속 저희가 오픈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카페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속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질문을 가지고 제가 노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선별해서 좀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 점은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강 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중에서 앞에 있는 부분 말고 뒤에 있는 부분으로 한번 볼게요. 삼본역 부근이 리모델링 이슈로 최근 급등을 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호재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호재가 급등을 했는데 바로 옆에는 어디는 덜 올랐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평소엔 비슷한 가격이라 갭매우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제 생각은 어떤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이미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비슷한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항상 매번 갭 벌리기가 일어났을 때 갭 메우기가 일어나지 않았던 적은 없더라. 특히나 지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역시급처럼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언제 오를까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요. 오히려 금방 표현하신 대로만 얘기한다면 3번역 부근이 올랐다. 근데 그 옆인 당정역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이 다른 부분을 살펴보다가 결국에는 오르지 않은 당정역 부근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다른 동네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동네를 볼 때 그리고 그 동네를 선택하고자 할 때 자연스럽게 오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과 명확한 시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생각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항상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를 보는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는지 알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완벽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갭매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당정역 얘기를 하셨으니까 당정역보다 더 좋은 어떤 곳, 한 본 사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만한 곳이 있다면 거기가 먼저 오르게 될 것이고 그 옆이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겠죠. 바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봐가면서 접목을 시키시는 게 맞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 의견은 어느 정도
뱀매우기가 일어날 거지만 시간이 조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신경 쓰시면 된다. 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경험을 하셨던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아마 한 2015년, 16년도부터 계속 이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왜 어떤 걸 알고 계시냐? 서울 중심부터 외곽지까지, 경기도 중심부 외곽지, 그리고 인천장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이미 보셨고요. 이 부분이 다른 곳에서 안 일어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질문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영님이신가요? 요즘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는 무조건 사라는 분, 미래 공급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미래 수요를 이미 많이 끌어다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폭등이 오기는 힘들다는 의견으로요. 어느 쪽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자신의 판단 기준에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정답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 제 방향성을 바꾸기도 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얘기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지금 오나영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명확한 내용이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이 무슨 내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어느 쪽 확률이 더 궁금하냐의 질문에 포커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 부분을 알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데 되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누는데요. 왜 이렇게 그분들이 얘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그 요인들이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요인, 근거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도 무주택자는 무조건 사라고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무주택자 분들이 무조건 사라는 이유에는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라라고 하는 단순히 한 가지 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주택자들이 사게 되면은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 5, 60년 사를 보게 되면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올랐던 경험 때문에 중간에 잠시 주춤하는 하락장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춤하는 현상일 뿐 결국 내가 산 시점이 가장 싸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그 과정을 경험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는지 또는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더 깊숙이 알고 싶어 하고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죠. 자, 그런데 뒤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애매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미래 공급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미래 수요를 이미 많이 끌어다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폭등이 오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의견 속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명확한 근거. 그 근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 그분이 무엇을 근거로 얘기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분의 말이 틀리다 맞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래수를 이미 많이 끌어다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폭등이 오기 힘들다는 논리는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미래 수요를 이미 많이 끌어다 썼는데 그 수요가 얼마이며 줄어드는 미래 공급이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 없이 너무 막연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또 간과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요.
미래 공급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미래 수요를 이미 많이 끌어다 썼기 때문에란 말 자체가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미래 수요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미 우리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또 다른 변수가 그동안 영향을 미쳤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가구 수 분화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장 같은 경우는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또 상당히 재밌는 요인이 뭐가 있었냐면요. 이런 요인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구 수가 늘어나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얘기하다 보니까 합쳐져서 살고 있던 사람이 분가를 해가지고 가구 수를 늘린 부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즉, 이 내용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수들이 생기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나영 님이 말씀하셨던 질문의 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처럼 이것을 가지고 어느 것이 확률이 더 크다, 안 크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논조를 명확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미래 수요를 이미 많이 끌어다 썼기 때문에 논리는 논리적이지가 않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끌어다 썼다라는 게 맞기 위해서는 그 명확한 수치가 있거나 또 다른 변수가 변동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일 뿐이지 만약 그 변수가 변하게 되면은 이 말은 틀린 논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절대 맞는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처음의 질문과 뒤의 질문에 서로 논리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무주택자들이 먼저 사는 게 조금이라도 사는 게 더 낫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벅동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예전에 추천해드린 오차파동 책 잘 읽고 있습니다.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오차파동이 지금 절판된 책이죠. 절판된 책이라서 아마 직접 살 수는 없으실 텐데, 제가 이 책을 추천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이 나온 게 아마 2001년, 2002년, 2003년 아마 2001년 전에 나왔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제가 만약 이 책을 제대로 꼼꼼히 읽었다면 아마 그 시점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어떤 시장의 흐름을 굉장히 잘 정리했던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면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서 한 번쯤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다. 단 재미는 좀 없습니다. 원래 이런 류의 책들이 재미로 보기는 책은 좀 아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지지님이 질문하셨던 것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갭 메우기 할 거냐는 질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어느 정도 그 갭 메우기라고 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시간만 존재할 뿐이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주변 수많은 분들이 내가 이 정도 선 외에는 가기 싫다라고 하는 동네는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근접해 있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점점 지방이라고 표현되는 외곽으로 가는 지역들은요. 이 차이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모든 지역을 다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틀립니다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이 정도 선이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동네를 기준으로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김현우 님이 3기 신도시 여파라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전 청약자들은 전세로 유지를 할 테니 전세 수요가 늘어서 투자 측면에선 좋아 보이지만 매매 수요가 줄어드니 수요 공급에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건지 청약 대기자들이 사실 매매 수요가 안 돌아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일단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보게 되면 사전 청약자들은 전세를 유지할 테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서 투자 측면, 즉 바꿔 말하면 갭 투자 측면에서 좋아 보이지만 매매 수요가 줄어드니까 수요 공급 측면에서 사실상 그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배제하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모든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움직임이 어느 순간 바뀌는 현상에 의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3기 신도시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청약자들은 전세를 유지를 하겠죠. 자, 그리고 전세 수요가 느니까 투자 측면에서 좋아 보이지만 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상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그 다음 부분에 대한 것들이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전세 수요가 늘어서 투자 측면에서 좋아 보인다는 건 내 입장이죠. 근데 내 입장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쳐놓고 제가 볼 때 그동안 그렇게 잘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전세 수요가 늘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지금같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반대로 오르냐죠, 주로. 오르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전세 몇 년 살다가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한 사전 청약자들이 모든 사람이 당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결국 수요로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 매매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떤 선을 넘어서게 되면 매매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침체장 후반부와 상승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침체장 후반부에는 집을 아예 사면 안 된다고 했다가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가서 거의 8, 90%까지 올라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장은 혹시라도 집값이 올라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기대 심리로 지금 전세로 머무는 사람들인데, 이게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결국 안 되겠다, 나는 확률이 없으니까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순식간에 움직여지거든요. 이 시간의 타이밍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시차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못 맞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매매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을 노리는 투자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장의 모습이 지난 장에 2006년, 2007년 그때 굉장히 급격한 상황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판교 청약 이후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주변부 지역이 엄청나게 올랐다. 결국 그래서 저는 이번 사전 청약자들이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그 티핑 포인트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째, 대기를 하다가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경우. 두 번째, 내가 계속 기다려봤는데 확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두 가지 시점에 굉장히 티핑 포인트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 같고, 이 시점에 조금 많은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투자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곳들은 주로 수요가 많은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급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보라파덕님과 한번 볼까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어떻게든 양도세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직접적인 완화보다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신축은 좀 더 길게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저의 생각과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보라파덕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좀 제가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양도세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떻게든 양도세 완화를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직까지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양도세 완화가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양도세 완화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지금도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쪽에 관련된 게 지금도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전 보여져요. 오히려 양도세 완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주택자인데 이미 지금 다주택자들을 향한 그 어떤 시각 자체가 이분들한테 불로소득을 갖다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완화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예전장에는 그 당이 폭파될 정도로 서로 싸움박질을 했었던 적이 지난장의 모습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1주택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냥 계속 어떻게 되는지는 뭐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다주택자 쪽에 대한 양도세 완화 부분은 아마 대선 때까지도 계속해서 나올 만한 문제이지 해결될 문제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려워질 때 이 대책을 이 양도세 부분을 완화하는 정책과 감면하는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시장을 살리는 데 쓰는 경우가 많았지. 그동안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나를 지지하는 집도키들을 화나게 만드는 행동을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양도세 완화는 그렇게 쉽게 해주지를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제가 질문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수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쭉 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풍요롭게 쉬고 싶다님.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요, 2020년 건설사 주택 수주 실적이 40%대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5년도 이후 최대라고 하는데요. 그럼 3년 후부터 지방 물량이 예상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건설사 주택 수주 실적이 40%대가 증가했는데 그럼 3년 후부터 지방 물량이 예상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요 내용을 저도 또 이해를 못해서 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사 수주 실적이 늘어나는 현상이 뭐 특별한 건 아니다. 왜? 2020년이면 뭐 작년이잖아요. 되게 시장 좋았잖아요. 당연히 건설사들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기 때문에 수주 실적이 늘어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저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2015년 이후 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물타기예요. 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 게요. 2013년이 바닥을 찍은 시점이거든요. 서울 수도권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상승하는 거 보고 2015년도부터는 물량이 늘어났겠죠. 그 이후 최대라는 거는요. 전 기간을 통해서 최대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말장난이라 원래 늘어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지방의 물량도 뭐 그냥 단순히 지방 물량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물량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서울 수도권에서 물량을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판단하게 되면. 결국에는 정비사업 쪽인데 정비사업도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는 괜찮겠지만 런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뭐 풀어준다든지 기타 정부의 방법이 그 방향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건설사들이 해야 될 거는 그나마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을 만한 곳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지방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질문의 의도를 제가 이해를 조금 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건설사의 수주 실적이 늘어나는 거는 앞으로 당연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그리고 이 물량이 줄어드는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발생되는 시점부터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특별한 현상은 하나도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그리고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요, 결국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총량이 늘어나게 되면 향후 어떤 시장이 가까워지냐면 하락장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의견을 듣고 싶으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어느 정도 꽤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락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를 하셔야 된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큰 틀일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엔킴님 과천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과천은 지금 그동안 매물이 늘어나고 물량이 좀 그랬던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지역의 입주 물량과 그 다음에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과천을 가지고 걱정하실 이유는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또 세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아마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동안 뭐 전세 가격이라든지 뭐 주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최근에 입주 물량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꾸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전세로 들어오셨던 분이 다시 나가는 상황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악재가 좀 많이 쌓여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을 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이라 한다면 고민하실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